AI가 강타한 지상 최대 테크쇼 CS 2024가 마침내 개막했습니다. 자,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와 관련된 업종들이 확실한 주도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기업도 무려 700곳 이상 참여한 만큼 오늘은 CES가 증시 차원에서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CS 2024 마침내 개막했는데요.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인공지능 AI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온통 CES예요. 그렇죠. 아마 이게 15일 정도 이후에는 다보스로 바뀌지 않겠냐 하는데요. 두 행사 모두 AI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연장선찬이다 이렇게 부의됐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열리는 그 정미경제학회 AI와 통화정책, AI와 재정정책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됐고요. 예. 이번에는 더 테크 관련된 AI 얘기 그리고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부의됐습니다. 예. 뭐 일정은 다들 아시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요. 한국이 특히 관심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기업만 761개.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다 가는 거 이렇게 보면 미국 중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많다. 그만큼 우리가 IT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를 낭비하는 이런 것도 지금 보이는데요. 아마 윤석열 정부는 이걸 좀 잡기를 좀 바랍니다. 역시 관심은 AI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 All roads to Rome이라고 하죠. 예. 이거 마찬가지로 All texts leads to AI라는 표현을 해서 아마 가장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좀 모든 면에서 AI라는 얘기죠. 근데 이 표현은 그 조선일보에서 썼는데요. AI 쓰나미. 이거는 좀 너무 그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쓰나미가 주는 스티그마 이펙트 때문에 예. 좀 산업적인, 유티리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측면인데요. 이번에 그 새로운 용어가 있죠. AIoT.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과거에 IoT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oT에 대해서는 AI와 IT와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사회는 High Connection Society. 우리도 이제 많이 얘기하죠. 초연결 사회다. 그러면 이제 초연결 사회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크로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이것이 1차, 2차, 3차 우리가 사실 콜리코라이크빌티 1차, 2차, 3차의 분을 플러스하면 6차죠. 융합이니까. 예. 곱하면 6차죠. 그래서 6차, 4차가 아니라 6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 산업이 인터넷이라면 4차, 5차도 뛰어넘고 6차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AI와 접목되지 않는 것이 어떤 종류든 간에 AI와 접목되지 않으면 신기술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 AI를 붙였느냐 안 넣느냐, AI가 넣느냐 안 넣느냐 해서 그렇죠. 우리가 M7의 작년 증시를 주도했습니다는 작년 연말서부터 분절화가 된다,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가 된다 하는데요. 예. 올해 연초에 이렇게 증시를 보면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I의 선두격인 엔비디아는 오늘도 이렇게 올랐죠. 예, 오늘도 한 2% 가깝게 올랐죠. 예. 관련된 업종들을 이렇게 해서 AI 반도체는 좀 뜨고 도덕적 문제, 마약 문제로 인해서 하여튼 테슬라는 오늘도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만 테슬라는 빼고 저기 M7과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인데요. 지금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엔비디아는 오르고 테슬라는 떨어지는 프래그멘테이션, M7의 프래그멘테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24 CES 전시를 계기로 해서 이 M7의 분절화 현상은 더 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월가의 시각이 다르게 됐습니다. 예. 자, 지금 CS 2024 분위기를 보면요. 인공지능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다.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실감이 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 감지되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를 이렇게 대체하는 행위들이죠. 그런 각도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이 AI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7대 유망산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1950년대에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것이 처음 현대 AI의 시발점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데는 좀 늦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때 AI가 일상생활에 와닿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엄동설안에 그동안 이제 1950년대에 사실 현대 AI가 딱 했는데 이게 옷을 피지 못했다. 그러면 엄동설안에 눈에 갇혀 있다. 지금 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갇혀 있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챗 GPT를 계기로 해서 봄에 푸릇푸릇한 싹이 돋아났다. 그러면 이제 그린슛 단계죠. 그렇죠. 그린슛 단계인데 작년에 보면 윤리적 문제를 해서 산업계에서는 사실 이것을 빨리 가져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두뇌에 의해서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이제 의료 서비스든 학계에 있든 이러면 자 저희들도 경제학 공부했지만은 과거의 데이터를 척 해가지고 과거 이론을 먼저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남아 있는 거고.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AI가 되면 과거의 데이터들 모든 것을 그것을 하버드에서 공부했든 안 했든 간에 똑같은 각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계의 기득권들, 의료의 기득권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학계에 남아있는 사람 또 각종 면허에 의해서 의사라든가 무슨 면허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면허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화이트 칼라 고소득층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AI를 이렇게 윤리적 문제를 들어서 빨리 발전시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죠. 그게 언제냐? 작년 1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CES 2024의 이렇게 행사를 보면 예. 완전히 지금은 AI 전성시대가 1년 만에 전성시 꽃을 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골든골 단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한 단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 AI가 가져오는 전성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세계경제라든가 증시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변화올 것을 좀 앞서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4는 AI의 기술만 가지고 좀 얘기하는데요. 예. 자, 기술 분야에 지금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앞서는 시대니까 기술에 있어서 AI 시대니까 그것이 세계경제 증시라든가 경제 정책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쪽은 윤석열 정부에서 좀 경제 강요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경제안보실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보실에 제3제에서 경제와 안보를 다루는 왕윤정 실장을 새로 임명해서 조만간 임명할 거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키예프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안보 관련해서는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는 AI as driving force for economic and security 이렇게 해서 경제 안보의 드라이빙 포스, 동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실을 하면 이제는 사실 군사력, 과거 재래식국이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안보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오포리티컬 리스크, 지정학적이 아니라 지오 이코노믹, 지경학적이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 안보와 그다음 경제를 분리해서 한미 경중 같은 이런 아주 정책적으로 실패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안보와 경제를 붙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안보실 문제가 제3실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의 추세에 대해서 경제 강렬이든가 이게 정시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책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는 현 정부도 좀 미흡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AI 전성시대 가속화되고 있고요. 골든 골이라고 불릴 만큼 앞당겨지고 있는데 큰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쯤 아니었습니까? 네, 아마 외신이라든가 통해서 AI가 지금 신문에 어저지수로서 가장 이렇게 많이 와닿던 때가 아마 작년 11월에 셀 울트만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들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오늘이라든가 이사회 전형으로 셀 울트만이 쫓겨나갔었죠. 다르죠. 예. 근데 근로자들이 불러들였죠. 그러니까 오너들이라든가 소위 어제 얘기했던 키포스는 이렇게 리스크. 어떤 증권사의 이 CEO께서 키포스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키맨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맨이라는 것은 지금 여성도 많기 때문에
key force는 그래서 false는 중성 사람에 쓰는 거다. 베런스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적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당신이 쓰는 건 키맨이고 지금은 여성들도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채연 PD 얼마나 여성으로서 잘합니까, 그죠? 이런 여성의 지위로 되기 때문에 이 셀 울트먼 사건이 자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들인 거거든요. 예. 오너가 쫓겨난 것을 근로자들이 다시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오픈 AI의 고사 위기를 결국 근로자의 요구를 해서 셀 울트만이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오너 전행 대주 리스크. 어제 우리가 마약에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남양유업의 홍 회장을 딱 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당신은 잘못된 거다 하고 굉장히 강도 있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제가 지분이 조금 많다고 사람을 쫓겨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제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셀 울트만의 반란이죠. 누가 반란이냐? 근로자의 반란이죠. 그러다 보니까 AI라는 게 더 피부적으로 더 와닿던 거죠. 그렇죠. 와닿던 거죠. 그런 각도에서 사실 작년에 셀 울트만 사태는 챗 GPT와 함께 AI를 우리의 피부적으로 와닿는데 즉 AI와 사람 간에 저 쫓아가야 될까? 안 쫓아가야 될까? 이렇게 해서 거길 쫓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시대가 전개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 울트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너 리스크의 부각, 지금 뭐 테슬라 문제라든가 남양문 문제, 또 우리나라의 금융사들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부각된다든가 근로자가 무섭다. 오늘 근로자가 무서운지 왜 무서운지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근로자 행동주의가 태동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대중화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부터 떠올리면요.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AI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서 돌파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술이 될 때는 예. 세계 경제 어려울 때는 돌파구가 되는 거죠. 지금과 사태가 비슷한 1990년대를 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에 패나소닉, 소니, 토요타 신호에서 미국을 제친다 했던 것이 1990년대 이후에는 자산이 붕괴되면서 일본발 세계 위기가 이렇게 나올 거로 실제로 중남미 위기서부터 아시아 바터 위기, 러시아 몰아트는 위기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것이 인터넷을 주었던 소위 IT로 극복했죠. IT라는 것은 수학 체증의 법칙이죠. 경제학에서는 수학 체계의 법칙인데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자원이 부족하다는데요. 이 IT는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공급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 능력이 올라갑니다. 성장이 올라가니까 공급 능력이 올라가니까 물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저물가의 고성장은 뉴 이코노믹 신경제 신화를 낳았죠. 그것이 클린턴 정부 때 미국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증시의 골드라스 국면이죠. 근데 사실 작년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모 교수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든가 해서 증시를 굉장히 어둡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세계 증시 좋았지 않습니까? 경제 거꾸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지금 전미기 경제학회에서도 작년 연초에 내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봤던 것, 잘못 봤던 것을 반성의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도 우리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년 전에 이맘때쯤에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이트 리세션. 삼켜버린다. 스왈로우 내지는 스완프 리세션. 이게 작년 1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경제가 로데린딩이라든가 세계 증시가 평균적으로 18% 올라갔던 거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챗 GPT를 비롯해서 AI 발전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미국 경제의 노랜딩 국면을 대고 3분기의 성장률이 5%까지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 경제라든가 증시적인 측면,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AI발 골드락스 국면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일부에 이렇게 보면 인터뷰 기사에서 모 신문의 기사에서 보면 올해 미국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로 빠진다고 이렇게 또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경제에서 전분기 대비 연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빠지는 국면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기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거꾸로 AI발 골드락스 국면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들이 나온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중요한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46,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속보 내용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질문도 같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요. AI 노동 시장에서도 블루칼러 시대가 오고 있다,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속보랑 같이 해서 다음 내용 전해주시죠. 제가 비트코인의 대책 반론도 했기 때문에 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요 승인됐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질까 하는 측면은 미국의 SEC와 미국의 페드 간은 정책적으로 항상 일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페드가 올해 내에서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한다. 지금의 NEC 위원장인 브레이너 과거의 페드의 통화정책 부의장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예. SEC와 손발이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금융상품적인 측면에서는 그 만들어도 그렇게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 해서 승인됐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리려면 정부의 센트럴뱅크 디지털에 사실 민간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선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만들면 이번에 승인은 비트코인 일부에서 얘기하는 10만 달러 이렇게 가겠죠. 1억 비트 이상 가겠죠. 근데 왜 정작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되는데 왜 가격이 떨어질까 하는 측면은 미국의 페드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대중화됐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다이카토마즈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입장이 SEC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페드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비트코인 SEC의 현물 ETF 승인은 굉장히 큰 뉴스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가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 AI는 블루칼라 저소득 블루칼라의 역습 시대다 이런 쪽인데요. 과거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면 코로나 이전에는 디지털화 문제가 대부분 다 저소득층 블루칼라의 집중 대상이 됐습니다. 구조적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AI는 뭐냐? 인간이 두뇌를 개발시키는 거죠. 두뇌를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공부 많이 하시고 모으고 했던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기득권이 누리는 상태인데요. 이걸 전부 AI를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고스동 화이트 칼라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소득층 블루칼라의 역습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AI 시대 전개로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일단 통화 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통화 정책부터 바뀌어야 했냐면 과거에는 인터넷 시대에서는 jobless recovery입니다.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고용이 풍부합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 점점 올라가지 않죠? 언제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 3.4에서 3.8 정도 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지금 3.7을 완전 고용 수준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용을 주저하는 jobful downtime입니다. 우리도 1.3% 성장인데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 2%의 후반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모습은 일시적이라면 통화 정책은 바뀔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지속된다면 통화 정책은 바뀌어야죠. 경제 전형적 관계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주요 국가들이 인구 절벽 때문에 루이스 전환점이 앞당겨서 미국의 저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저개발국의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이 AI로 진행된다면 화이트 칼라는 고소득층 화이트 칼라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 가져야가 이제 AI가 시대가 돼서 경제에서 정형적 관계가 변했으니까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신통화 변할 것이냐 이런 것이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얼마큼 준비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서 M1, M2, M3 층걸 경제 예측력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쪽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만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게 AI 시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게 전제가 돼야 사실 통화 정책에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죠. 하나의 주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AI 시대 전개로 만약에 고소득층, 화이트 컬러가 내몰린다면 이들 계층이 주도하는 신패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 러다이트 운동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네, 재정정책 사이드를 얘기한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이 좀 앞서가서 재정정책 사이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데이터를 진전을 해서 각국들이 사실 그 소득 불균형을 이렇게 완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도 NBR 통계를 갖고 그렇고 질문 7번에 대한 자막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7번, 그럼 8번에 대한 자막이고요. 7번에 대한 자막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 재정정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결론을 맺는 것 같습니다. NBR이 좀 소득 불균형 통계를 볼 때는 2019년서부터 소득 불균형이 완화된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사실 지니 계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소득 불균형이 이렇게 개선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앵거스 디톤의 견해에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뭐냐?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증세 정책은 바뀌어야죠. 성장하면 이렇게 분배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 재고를 제고시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통화 정책은 인플레 때문에 막혀 있죠.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 때문에 막혀 있죠.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럼 제3의 정책을 해야죠. 그렇죠. 세제 정책이죠. 세제 정책에서 감세 정책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제 효율이 증가돼서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 성장도 제고되고 그다음에 재정 수입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국가의 채무 문제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국들이 감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분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분들 꼭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AI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 각국들이 그 환경, 현실이 바뀌다 보니까 종전에 뭐냐? 야당 의원들이 증세했습니다. 이거 빨리 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이 바뀌니까. AI 시대가 오는데 무슨 놈의 증세 정책입니까? 감세 정책으로 바뀌어야죠. 다만 재정 지출은 감세하면 사실 국가 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재정 지출은 피스칼 룰에서 파워 프리즘에서 재정 지출이 되는 것을 줄여야죠. 그러면 감세에 따라서 재정 수입 감소되는 분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느냐. 재정 지출 쪽에 피스칼 룰을 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국들이 감세 정책하고 지출 사이에서는 피스칼 룰을 도입한다. 꼭 야당 의원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미칠 영향들 차례대로 살펴봤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이 미칠 영향까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AI가 됨에 따라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AI에 대해서 진전을 좀 방지하겠다. 미국의 작년에도 미국의 학계 출신들이 교수 출신들이 이렇게 해서 AI 진전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 러다이트 운동 문제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러다이트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요. 자, 1차 산업혁명 아십니다. 섬유기계에 의해서 이랬는데요. 노동자들이 쫓겨나왔거든요. 기계 파괴 운동이 러다이트가 주도해서 러다이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2차 산업혁명 폴레이 테일러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그때 뭐냐 이 블루칼라가 쫓겨나니까 러다이트는 똑같이 블루칼라에서 주도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신 러다이트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IT 내지는 인터넷입니다. 이게 자막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90년대 후반, 그 다음에 2000년 리만 사태 이후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IT 주타켓이 뭐냐면 저소득층 블루칼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때는 디지털이 전부 저소득층 주도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사의 직원들이 해당되는 직원들이라 하면 적당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산업에서 보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결과적으로 자 뉴욕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뉴욕을 점령하고 아랍의 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러다이트 운동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카지노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내가 뭐냐 돈만 있으면 전액을 부린다. 돈만 있으면 잘라낸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반성. 그래서 자본주의 4.0 온정적 자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러다이트는 어떠냐?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한다. 왜냐? 두뇌를 이렇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제 계속해서 중요할 건데요. 고소득층 화이트 칼라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실 신러다이트 운동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CES를 통해서 올해 주도 산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